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기획하고 복지TV가 제작하는 2022 기저와 함께하는 장애계 핫 이슈 탑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요,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의 권리와 권리 옹호를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단체가 연합된 전국 최대의 장애인 단체입니다. 자, 오늘 함께 출연하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실 때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연민호 편집장님부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 약자에게 힘이 되고자 노력하는 소셜 포커스 편집장 연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옆에 분은? 네, 장애계 당사자를 계속 강조하셨는데요. 장애계 유일, 장애계 당사자 대표이자 장애계 당사자 기자로서 현장 취재까지 하는 더인디고 조성민입니다. 네, 더인디고의 조성민 대표님. 자, 그리고 우리 왼쪽에 계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웰페어뉴스의 정두리 국장입니다. 이제 앞에 다 한 번씩 설명하셨는데요. 저는 복지TV, 장애인신문, 웰페어뉴스 같이 함께하고 있는 언론사에서 국장 맡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분 우리 2022 기자와 함께하는 장애계 핫5. 야, 뭐니 해도 최근에 지난 12월 8일 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우리가 2008년도에는 인준을 했잖아요, 국회에서. 근데 우리가 어떤 거죠? 2022년 12월 8일 날 통과된 게 국회 비준 개인 진정제가 통과됐죠. 정말 의미 있는 그 개인 진정제가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장애인 권리 협약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선택의정서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 국제 조약인데요.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걸 전 세계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함께 노력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준을 한 국가인데요. 이제 2008년 12월에 국회 통과하고 2009년 1월부터 이제 국내에 발효가 되어 있는데 이게 헌법에 따라서 국내법과 같은 이제 효력이 발생은 하는데 강제성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좀 국내에서 강제적으로 권리 구제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담겨 있다 보니까 이게 선택 의정서라는 걸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 의정서에 따라서 국내법에 따라서 우리가 장애인 권리를 다 실현하지 못했을 때, 이런 권리 구제를 다 받지 못했을 때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에 이제 진정을 할 수 있는 개인 통보, 이 개인 진정 제도가 있고 그리고 조사권까지 담겨 있는 게 이 선택 의정서고 이번에 국회 비준이 된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 14년 만에 우리가 장애인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가 이제 비준이 됐는데, 자, 그러면 선택 의정서 비준이 딱 두 가지가 핵심적인 게 있잖아요. 네, 우리 조성민 대표님. 네, 지금 그 정두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진정을 할 수 있다는 거와 유엔이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개인 진정은 국내 사법 절차, 그러니까 내가 차별을 당했을 때 장애인 당사자가 대법원까지 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권리를 구제받지 못했을 때 그때 마지막 카드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면 심각한 차별 상황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유엔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그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에 장애인 권리 협약을 국회에 비준을 했는데 지금 14년 만에 된 거잖아요. 네. 그 연민호 편집자님, 이게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이제 입법부인 그 국회에서 그동안 14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이제 비준을 안 하고 지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제 그 단체별로도 그렇지만 장애계, 우리나라 전체 장애계가 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 어떤 비준을 간절히 바라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앞에서 이제 조성민 대표님이나 이제 정두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장애계가 그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한 것은 이제 앞에 설명하신 대로 국내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을 유엔까지 가지고 와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어떤 그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여야 국회의원들의 어떤 인식이 그동안에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비준이 늦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2008년도에 비준을 했지만 이제 14년 만에 선택의정서가 이제 비준이 됐는데 그 부분에 실효성의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선택의정서 내용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진정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직권 조사할 수 있는 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좀 껄끄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우리 국내 정치가 또 국내 제도가 제대로 다 왔다. 그런데 왜 유엔까지 그걸 끌고 가려고 그러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면에 국내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을 실행하고 있지만 우리 장애인 복지법과 동등한 어떤 그런 법적인 구성력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을 때 또 유엔에 제고해서 그러니까 유엔의 장애인 인권위원회 제소해서 직권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절차까지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 스탠스 네. 어떨까요? 우선은 정부도 그걸 준비를 해서 그동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이제 1차 보고서라든지 2, 3차 보고서 이제 병 앞에서 심사했을 때도 그렇지만 네. 권고를 계속해요. 선택의정서를 비준해라라는 권고를 계속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부도 정부안을 준비해서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된 건데 그동안 이걸 준비를 초창기에는 이제 국내 법적으로 준비가 덜 됐다 뭐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이 우리나라도 준비가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부도 준비를 했던 건데 이걸 사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건지의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한데 그 과정에서 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정부도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이제 장애계도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좀 절차적으로 가기까지 쉽진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법적인 과정도 다 거쳐야 되고 언어적 장벽도 있을 거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누가 지원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무엇을 준비할 거고 장애계는 어떤 공부를 해서 이걸 위원회로 가서 그리고 사실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은 장애계 현안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가서 정부가 좀 알고는 있지만 방향이 조금 잘못 제시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꿀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좀 무기처럼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좀 정부랑 장애계랑 입장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각자 좀 준비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 정부도 책임감이 그만큼 주어지는 거고 앞으로 또 장애계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적할 수 있는 건 지적하고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은 협력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삶의 변화를 도출할 수 있다. 예, 그런 근거들을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고 유엔까지 글로벌 형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장애인 권리 협약 이 부분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장애인 권리 협약 우리가 뭐 교육, 건강 이런 부분의 모든 영역이잖아요. 근데 장애인 복지법을 보면은 거기에 시혜적인 요소가 있고 인권적인 부분들이 좀 약화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이미 뭐 시청자들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14년이나 됐기 때문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본문 50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건강권, 뭐 생명권, 또 비차별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 권리가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 권리 이익을 근거로 싸울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는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권리협약의 4조에 보면 정부나 지자체는 이거를 반드시 모든 정책이나 법을 정리해서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는 마치 장애인복지법처럼 나의 서비스나 권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지켜야 되는 건데 다만 장애인복지법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어떻게 줄 거냐의 문제인 건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그 법이 있지 않다 보니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대단히 중요한 인권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그 선택의정서는 한 세트인데 앞에서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가 사법부도 그렇고 이걸 조금 간과했던 것 같아요. 이거 별거 아닌데. 이 우리나라가 비준하는 게 유엔 장애인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 권리 협약도 있고 또 자유권 협약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택의 정서 다 비준했어요. 그런데 사법부가 그 대법원까지 다 마친 것을 갖고 또 이걸 진정하느냐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있고 네.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이걸 권고받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외통위에서도 그렇고 이 검토한 결과 아무 문제 없다라고 판단했고 지난 정부에서도 법제처까지 다 검토한 결과 이거 비준에도 문제 없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긴 거를 네. 14년이나 끌어왔던 거가 굉장히 아이러니했던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누구 말대로 걱정이 더 앞섰다. 뭐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뭐 검토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장애인 권리 협약과 또 우리 장애인 복지법 또 관련된 이 장애인 관련 법이 이 동등한 어떤 그 권한, 권리 이런 걸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국제법과 그러면 국내법에 요 부분을 조금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네. 우리 정대리 국장님이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강제성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국내법은 사실은 좀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줄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제도를 이행할 거야. 네. 이 법에 따라서 우린 이런 제도를 법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우린 이런 서비스를 줄 거야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은 국제법은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네. 각 국가별로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걸 니네가 이렇게 법을 이행해라, 장애인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정확하게 둬라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그 방향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시다라는 걸 사실은 국내 안에서 좀 노력을 해서 국내 안에서 해결하면 가장 좋죠. 그런데 이게 국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의 정서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걸 다시 우리는 법적으로 이 권고가 나왔을 때 이 권고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답변도 해야 되고 변화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뭔가 제도적인 방향을 조금 틀어갈 수도 있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도 되겠죠. 그러니까 좀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협약이라든지 선택의 정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국내법은 어떤 강제성을 법이 있으니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의정서가 통과가 됐을 때의 어떤 실질적인 실효성의 문제가 많이 대두됐었잖아요. 그 연민호 편집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유엔이라고 하는 그 기구 자체가 이제 어떤 나라 간의 어떤 분쟁이라든가 그런 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이제 방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든가 뭐 선택 의정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포괄적인 내용을 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엔 기구는 사실 이제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런 큰 틀을 마련하고 이제 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 국회 비준이 늦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14년이라는 시간들이 좀 너무 아쉽게 지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 선언적 의미의 비준을 했다는 거는 국내에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실천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꼭 반드시 의무적은 아니지만은 이제 압박을 받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장애인 단체가 그동안 해왔던 장애인 운동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내놓아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이번 비준이 반가운 일이고요. 또 그 다른 나라하고 이제 어떤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권 문제 같으면은 이제 인권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나라에 대한 인권이 세계 언론에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그 나라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심하게 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장애인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장애인들, 그 장애인 단체들이 수없이 요구해왔던 이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목표를 세우고 이제 바로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이제 이번에 그런 것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개인이 내가 이런 법 절차를 국내에서 다 밟았는데 난 너무 억울하다. 나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개인 진정 제도를 실제로 유엔까지 가져가려고 그러면 개인은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죠. 아마 오늘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그 개인 진정제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막상 그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런 구체적인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유엔 가기 전에 국내의 그 인권이나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판결을 보통 하는데 네. 그런데 대법원까지 간 차별 사례가 없어요. 그냥 아직까지 1심, 2심에서 없었나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네.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국내 사법 절차를 다 밟는 것도 2, 3년 걸리는 데다가 네. 내가 만약에 졌을 때 당사자가 졌을 때 그 소송 비용을 상대방의 국가를 상대로 했을 때 국가가 저한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하튼 네. 그것도 한 2, 3년 걸릴 거고 그리고 네. 또 유엔에 진정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국제 소송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려면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이 모든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고 네. 또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한 5년 정도 평균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4년 만에 선택의 정서가 통과됐다라고 하는데 어쩌면 대한민국의 1호 사건이 판결 나올 때 그 유엔으로부터 권고 나왔을 때 그 기간이 제가 봤을 때 10년 이상 걸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만큼 이 개인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택의 정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혹은 그룹이 이거를 진정을 대신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호주나 이런 데는 변호사 그룹과 또 당사자 단체들이나 이렇게 연합을 해서 네. 이 대리를 지원해주는 그런 네. 지원 어떤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이제 모색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느껴지는 게, 좋은 제도가 통과됐고, 개인의 권리 구제가, 다양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이런 시스템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제가 닥쳤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하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은 당연히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장애인 당사자주의 그 한국장애인단 총연합회도 강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장애인 주류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는 장애인 권리 협약이 통과가 되고 선택의 정서도 비준이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우리 장애인 주류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민호 편집장이 이 장애인 주류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난 12월 8일 날 그 국회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이 되고서 장애가 굉장히 환영을 하고 또 새로운 정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굉장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죠. 그런데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제 좀 너무 기대감이 사실 큰 것 같습니다. 유엔에 가서 개인의 문제까지 청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고 그런데 사실 유엔까지 끌고 가기보다는 국내에서 먼저 처리가 돼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의 책임성 강화라든가 어떤 법제라든가 그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유엔까지 끌고 가서 장애인의 어떤 권리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어떤 그 개발도상국보다는 앞서간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유엔까지 끌고 갈 필요 없이 국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또 그런 법적인 또 제도적인 문제가 다 마련될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주류화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그 장애인 개발원 자료를 보니까 이미 한 10년 전부터 주류화에 대한 내용들을 연구를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주류화라는 거는 사실 장애인 생활에서 이제 비장애인과 어떤 차별되는 그런 요소들이 기존에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당장 요즘 이제 전철을 붙들고 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단체도 있지만 사실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모든 법제라든가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어떤 의식 가운데서 장애인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장애인들을 먼저 배려하고 불편이 없도록 이제 모든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장애인의 주류화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 주류화에 대한 용어는 다소 생소하지만 장애인들이 그동안 권리 증진을 위해서 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삶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주장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이런 그 장애인 주류화라는 그런 어떤 그 의제 속에서 좀 더 논의되고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장애인 주류화는 우리 장애인의 입장도 있지만 결국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정책과 제도를 할 때 장애인을 먼저 주류화로 생각하고 정책을 펴달라. 또 그렇고 실현해달라. 예산 문제뿐만 아니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자, 그러면 유엔이 정한 장애인 권리 협약 거기 안에 보면 뭐 교육, 건강, 노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전 생애에 걸쳐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와 삶을 보장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 중에 또 장애인의 탈시설을 거론했더라고요. 이 부분 되게 강조를 했고. 네. 근데 2022년도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장애계에서도 탈시설이 정말 화두가 됐었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지금 탈시설 우리가 이제 논의하고 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올 한 해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지난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거였고요. 그래서 네. 2021년 지난해 8월이죠. 그래서 2024년까지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고 네. 2024년부터 그러니까 20년 그러니까 이제 2021년부터 2041년까지 네. 20년간 매년 한 700명 정도 그 본인이 원하면 대한민국의 거주 시설에만 계시는 분들이 한 24,000명 되는데 네. 매해 한 700명 정도를 이제 탈시설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런 어떤 정책은 만들어졌는데 네. 그래서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얼마든지 정책을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여하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정부의 로드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 정부 강제상은 로드맵이죠. 없고. 네. 네. 자, 그러면 탈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커다란 범위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또 그렇게 가야 되고 또 외국의 선진국의 사례도 보면 그거 실현하고 있었고 또 실현되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장애인 탈시설 사실 이게 찬성하는 쪽도 상당히 있고 또 반대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찬성하는 분들의 어떤 논리 이 부분은 우리 연민호 편집자님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아니면 반대하는 입장, 찬성하는 쪽은 우리 정드리 부장님 얘기해 주시고. 네. 네, 사실은 찬성과 반대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기는 한데요. 네. 이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걸 찬성과 반대로 찬성과 반대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지지만, 분명히 반대 있습니다. 근데 찬성도 이게 있고. 사실은 결국에는 뭔가 로드맵이 나오면서 방향은 제시가 됐는데 네. 그러면 나와서 이분들이 실제로 지역사회 자립을 잘할 수 있는 만큼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부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탈시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이 들어왔고 협약에서도 탈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탈시설과 관련한 이런 권고가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탈시설 하겠다.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장애계 단체 찬성하는 쪽에서는 좀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서 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인 거고 사실 그 밑에는 그만큼 정부가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걸 잘 준비해서 좀 우리는 방향을 이렇게 가고자 이제 주장을 하니 이걸 잘 준비를 해달라인 건데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지적을 계속 받는 거죠 정부는.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도 반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유가 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탈시설에 대한 방향은 우선 설정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정부도 이야기를 했고 세계적으로도 그런 방향들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탈시설에 대한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도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서도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패러다임이다. 이건 자리 잡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반대의 목소리는 좀 전에 얘기하신 건 준비가 안 됐다라든지 개인의 어떤 권리가 요거는 뭐 쉽게 말해서 나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데 연민호 편집장이 봤을 때는 현장에서 취재하시다가 이
탈시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리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 안타까운 소리,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가 뭐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을 하고 하는 건 참 이상적이죠.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발달 장애 이제 자녀가 태어났을 때 뭐 생활 그 가정 형편이 이제 넉넉하다든가 하면은 사실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그 자녀에 대한 이제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유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서민층 가정에 발달장애 자녀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보면은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맞벌이를 해야 된다든가 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 중에 한 분은 이제 자녀를 전담해서 돌봐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어릴 때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성장할수록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자녀 양육을 하다 이제 삶에 지쳐서 이혼을 하고 또 생활이 굉장히 이제 극빈한 상태로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그 보건복지부 조사 자료에도 사실은 이제 장애인에 대한 학대는 가정에서 가장 크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예전에 뭐 요즘은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했지만은 이제 자녀를 집안에 가둬놓고 이제 부모가 일을 나간다든가 그러면 사실 집안에 혼자 있는 자녀는 그 굉장히 큰 학대 행위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설에 맡기거나 또 시설에서 이제 그 자녀를 돌보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 구조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문제점이지 시설이 꼭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설에 가면 그 전문 인력들이 그 이제 자녀를 이렇게 잘 돌봐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부정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시설은 이제 장애인의 어떤 보호 시설이 아니라 수용 시설이다. 그 개념이 굉장히 좀 위험한 겁니다. 수용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전쟁 포로 수용소 생각나지 않습니까? 장애인 수용소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비장애인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시설에 대한 굉장히 혐오감이라든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이제 시설에서 뭐 장애인 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어떤 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보호에 대한 그런 봉사라든가 사명감으로 이렇게 일을 해왔던 분들이 대다수지 그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문제라든가 하는 그런 시설들은 극히 일부분이었거든요. 거의 무시해도 좋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또 우리 사회가 시스템으로 그런 시설들에 대한 감시나 관리 감독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부각이 되면서 선량한 의도로다가 그동안 잘 운영해왔던 시설들에 대한 운영을 전부 색안경을 끼게 만들고 또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인권이 매일같이 침해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은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어떤 장애인 복지 수준에서는 시설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동안 뭐 취재를 하거나 또 여러 뭐 부모님들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시설의 선진화가 오히려 더 필요하고 전문화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시설이 유엔 그 장애인 뭐 권리 협약이라든가 선택 의정서라든가 그런데 권고 사항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탈시설 그 용어 자체가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그 안에 탈시설이라는 용어는 없는데 마치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그
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안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또 탈시설이다, 탈시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오히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포괄적인 장애인의 전반적 인권에 대해서 보호해주고 또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확대 해석해서 탈시설만이 답이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나라 어떤 상황에서 탈시설을 너무 급격하게 또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네.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돼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현장의 소리와 또 지금 이 개인적인 토론이 타시설, 뭐 네. 반대, 거주시설 찬성 이런 톤으로는 나갈까봐 걱정됩니다 지금. 아니 너무 근데 지금 우리 일리해져서. 조성민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예. 저희가 뭐 이렇게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토론이 아니고 기자로서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오늘 전달하는 거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민호 편집장님은 개인의 의견도 전달한 건데 사실 이게 탈시설 그러면 뭐 시청자분들은 그게 뭘까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장애인들이 어떤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장애를 느끼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를 이제 탈시설이라는 어떤 그런 함축적인 단어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설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자립생활이 맞고요. 자립생활의 일환으로 네. 탈시설이라는 용어도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렇죠. 가정으로부터도 그 집에 있던 그 부모랑 같이 살던 당사자들도 얼마든지 가정으로부터 네. 지역사회로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개념이에요. 사실. 그 핵심이 그거잖아요. 네, 예, 우리가 독립해서 우리 공통의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 네. 자, 근데 사실은 지금 지자체라든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원주택 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실행을 지금 해보고 있고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 상당히 잘 나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일정 부분. 예,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게 자립생활 독립을 해서 당당하게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봤을 때 일정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효과성은 계속 나오고는 있다. 근데 거기에 염려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게 지금 현장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현실 아닌가요?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네. 이제 탈시설이 자립생활이란 측면에서는 사실 그게 이제 맞는 말씀이죠. 그 자립을 해야 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떤 결정권이 확실하신 분들, 장애인분들 중에 자기 결정권이 확실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자립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활동 보조인을 통해서도 자기 삶을 꾸려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애 주기 전반에 있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발달 장애가 대표적인데 그분들을 지역사회에서 독립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한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토론이 예를 들어서 그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 유엔 권리협약 50조 중에 19조의 자립생활에는 탈시설은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논평에 분명 네네. 디인스튜라이제이션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9월 9일 날 최종 견해를 낼 때 네. 그와 동시에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냈습니다. 거기도 분명히 그 용어가 있고 그리고 그 유엔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시설에 있었더라는 어쩔 수 없는 그건 인정하더라도 그걸 국가가 반성하고 배상까지 해야 된다는 것까지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분명히 탈시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예를 들면 그 올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탈시설 지원법하고 권리보장법이 제정법이다 보니까 국회 토론회가 있었는데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탈시설에 대한 문제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셨던 분들조차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지역사회 인프라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라는 큰 틀에서는 용어고요. 동의한다. 그러니까요. 그런 그렇지만, 거고. 예, 예. 네, 그래서 조건이 안 갖춰졌다. 어떤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그 발달장애인 양육의 문제. 그래서 결국은 올해도 그 참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대안으로 거주시설이냐 이건 저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요. 네. 그 대안은 그러면 국가가 얼마 전에도 그 11월 29일인가요? 그 윤석열 정부가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발표를 했는데 네, 네. 그럼 그런 걸 왜 하는 겁니까? 그거는 결국은 지역에 그 지금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체중증, 그것도 뭐 저는 좀 동의하지는 않지만 체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24시간을 지원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정책이 과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다 시설에 있으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결국에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선택권이 누군가 내가 이곳에 있겠다, 자립생활을 하겠다, 내가 누구와 함께 살겠다라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시설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선택권이 전혀 선택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준비 하나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뭔가 시설로 시작을 해왔고 그러면 그걸 준비를 해서 나갈 방법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대로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대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이게 정말 마치 뭔가 너무 의견이 다르다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의미 없이 그냥 정말 찬성 반대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준비가 전혀 너무 안 되어 있는 정부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건데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건데. 지금 정부는 2041년까지 로드맵은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장애인개발원도 시범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계속 논쟁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또 큰 틀에서 패러다임은 간다. 예, 뭐 간다는 표현을 쓰면 그렇겠지만 장애인들의 어떤 선택권과 또 뭐 삶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 이런 큰 틀에서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동의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아직 법원은 계류 중인데 통과는 안 됐죠? 네, 예. 뭐 내년 2023년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비장애인뿐만 아니고 우리 장애인들도 상당한 삶의 변화를 줬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봤을 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봐 주시면서 설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할까요? 뭐 삶의 변화까지는 모르겠고 여하튼 그 코로나로 인해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직격탄을 맞은 게 지난 8월 그 홍수 피해 때 발달 장애인이 제일 먼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난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에 대한 경각심 대책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단체 또 정부도 이제 갖게 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그 정부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네. 또 접촉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매뉴얼을 2번씩이나 만들긴 했지만 정작 중증장애인이 활동 지원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이 격리됐을 때 여기 활동 지원사는 전혀 파견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거는 좀 정부와 질병청이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는 파견하라고 하고 사회서비스원도 파견하라고 하는데 질병청에서 의사가 노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질병으로부터 굉장히 좀 고통받았던 그런 시기가 있어서 진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연민의 편집장님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그 장애인 시설부터 문을 닫았거든요. 뭐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 지역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제일 먼저 문을 닫았어요. 사실 지역의 재가 장애인들이 이제 특별한 직업이 없을 경우에 그래도 소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또 지역의 장애인 시설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감염병의 취약계층이라고 그래서 그 장애인 시설부터 먼저 문을 닫고 사실 큰 그 문제가 터지면은 그 취약계층 시설부터 먼저 문을 닫은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좀 그 대책을 마련해주고 좀 문을 닫든지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일방적인 이제 통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장애인들이 오히려 집안에서 너무 오랜 시간 그 한 3년여 기간 동안을 이렇게 이제 물론 중간에 좀 완화되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 장애인들이 어떤 심적인 고통을 훨씬 더 많이 당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전에 그 장애인 단체들이 어떤 이동권 확장을 위해서 이제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고속버스도 타게 해달라는 이제 요구가 있었어요. 그때 시범 사업으로 이제 서울에서 강릉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전주, 서울에서 당진 구간에 이제 장애인 휠체어 버스가 도입이 돼서 한 4개월 정도 시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범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분들이 그 부산도 가고 강릉도 가고 당진도 가고 이렇게 관광지에 가서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좀 그 새로운 그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그 고속버스가 계속 운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어떻게 보면 잊혀진 상황이 됐거든요. 3년 동안 이제 장애인들, 뭐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여행을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모처럼 어렵게 마련한 그 고속버스, 휠체어 고속버스 운행이 이제 중단이 되고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고속버스 한 개 회사만 그 운영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이제 끝나가니까 장애인들의 어떤 여행도 더 자유롭고 또 기왕 마련한 그 장애인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가 이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 그래도 코로나 어떤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것들을 좀 완화하면서 이제 단체들이 뭐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야외 행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3년 만에 어떤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참 3년이 너무 길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은 이 양극화가 더 심각해졌다는 것도 있어요. 직업재활 시설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고립이 되고 그래서 사회의 어떤 소통의 구조도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그 책임이 모두 가족에게 떠넘겨지고 그래서 상당히 장애를 갖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또 지자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두리 국장님도 현장에서 많이 취재해 보셨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까운 이야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어때요?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안타까운 건 더 취약했던 취약계층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모두가 불편했던 상황들이고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바뀐 건 또 많이는 있어요. 뭐 네. 이런 수어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성화됐고 그건 이제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았을 때, 준비되지 않았을 때 취약계층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좀 기회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좀 확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의 문제도 정말 네. 대두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만 만들면 되는데 이게 뭐 특정해서 뭐가 불편했다, 뭐가 좀 어려웠다 이걸 하나하나 열거하기 너무 많다 보니 네. 근데 그런 좀 취약한 분들이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게 더 극단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좀 잘 공부하고 숙지하고 좀 개선할 방향들을 좀 만드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저는 가져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실 이 3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 극단적인 판단을 했던 부모와 자녀 이게 사실 말을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단적으로 그래서 부모님들이 삭발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 24시간 케어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더욱 더 욕구가 커졌던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진짜 뭐 안전의 문제는 우리가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해도. 그리고 이렇게 국가적이나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대형 매뉴얼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좀 제대로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끝으로요. 네. 지금 전국 장애인 차별연대에서 이제 출근 시위 이걸 하고 있잖아요. 네. 예.
동조하는 분들도 많지만 또 반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현장에서 바라보는 우리 기자분들, 예, 취재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불편하시겠죠. 불편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기자로서 어떻게 보느냐.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나왔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맞지 그건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하죠. 네. 들어요.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나왔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걸 좀 불편하신 분들의 입장을 뭐 이해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꼭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까지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이 있거든요. 이걸 뭐 지하철 일하는 뭐 한 어떠한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뭔가 장애인과 관련해서 정책이라든지 이동권을 보장해 주세요. 뭐 다양한 정책들을 이야기하는 그 긴 과정에 아무도 안 듣고 이제야 관심을 가졌던 좀 사회 일원으로서의 생각도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가장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여기까지 나왔던 이유를 좀 생각해봐. 달라? 그 이야기를. 이 부분은 우리 조성민 대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글쎄요. 그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일단 예산으로 보면 권리 예산을 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권리 예산이 우리나라 지금 장애인 권리 예산. 장애인 정책국 쪽의 예산이 올해까지 한 4조가 되는데 올해 이제 아마 10% 올려가지고 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0월쯤에 이제 통과가 될 것 같은데 한 4조 5천억 정도까지 이제 내년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예산이 2.4%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기존까지 2017년까지는 0.6%였는데 올해 아마 추정치가 0.87까지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보건사회연구원도 그렇고 장애단체들이 적어도 매년 0.1%씩은 늘려서 최소한 현 정부가 끝나는 때까지는 1.2%까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장애단체만이 아니라 지금 그 보건사회연구소도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아마 6차 종합계획에도 아마 그렇게 제안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막 우리가 지금 한 2조, 3조씩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더 앞으로도. 물론 그렇게 네, 가서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요구는 정당하다. 굉장히 정당하다라고 보고요. 이동권도 또 정당하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그거를 요구하기 위한 집회도 대법원에서는 그 집회를 자유를 허용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다만 저도 이제 현장에서 뭐 그 젊은 그 사람들이 그 직장 가다 말고 막 울는 장면까지 제가 다 봤거든요. 출근에 늦어서.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기자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거는 우리 사회가 같이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좀 보는 거지. 이것이 옳다 또 시위를 또 좀 더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어떤 양비론적인 어떤 이런 논의는 좀 불필요한 논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의 소리를 또 여기 뭐 우리 조성민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반해서 뭐 OECD 국가의 우리가 장애인 정책 예산이 이제 평균 이하다라는 부분들도 이게는 뭐 데이터가 나와서 입증해 주는 거니까요. 예. 근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큰 틀에서의 공감대는 만들어지지만 시위 방식에 대해서 이게 계속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만큼은 장애인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또 장애 인식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연민호 편집자님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장애인들이 나와서 뭐 전철을 좀 지연시키면서 시위를 하고 뭐 그게 이제 상시화 됐다는 게 좀 문제는 있습니다. 전철을 타든지 시내버스를 타든지 그것이 원활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다면 굳이 시위를 안 해도 되겠죠. 뭐 앞서 이제 조성민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 뭐 이제 복지부 예산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는 한은 또 아니면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그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지 않는다 보면은
이런 시위는 아마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단체가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쉽게 그치지는 않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어느 그 제도 개선이라든가 또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예전보다는 더 많은 어떤 그런 그 출근 시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사실 장애인 단체도 사실 그 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런 물리적인 방법밖에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또 그것이 이제 요즘은 아예 지하철 앱에서 시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이게 다 이제 보고 또 출퇴근 시간을 이제 조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은. 그거는 시민 사회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어떤 시위 영향력이라고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시위도 이렇게 상설화되면은 그 일상화되면은 무덤덤해집니다. 시위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고 보거든요. 장애 운동에서 그런 극단적인 시위가 오히려 장애계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통합 그 힘을 모아서 장애계의 어떤 그 힘을 한데 모아서 장애계가 마땅히 그 이룩해야 될 어떤 큰 과제들을 이루는데 거기에 매몰되면은 다른 것이 묻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이동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서 계속 그 시위를 하는 거는 이제 너무 그 피로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 현장에 가면은 뭐 욕지거리도 나오고 또 그러는데 그런 걸 외면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뭐 미안한 거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특정인을 이렇게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미안한 거 알면서 계속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사실은 네. 사회가 어떤 배려하고 양보하는 걸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제도도 고쳐지고 하는 것이지 굉장히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건 20년 가까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노력들이 무의로 돌아가는 듯한 좀 허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장애인 단체들, 우리나라에 뭐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단체들의 노력이 일부 단체의 어떤 그런 굉장히 과격한 시위로 인해서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좀 많이 안타깝죠.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22 기자와 함께하는 장애계 핫 이슈 탑5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좀 왔습니다. 제한적인 시간 때문에 그래서 짧게 한 말씀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두리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매년 저희가 이렇게 1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작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 전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년에는 제발 안 그랬으면 이런 바람을 매년 하는데 올해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올해 지적됐던 문제들 내년에는 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사실 예산도 좀 늘었으면 좋겠고 문제가 됐던 정책들, 제도들 좀 잘 조정이 되고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 그리고 장애계랑 좀 원활하게 대화하는 그런 환경들을 내년에는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 조성미 대표님. 네, 아이고 시청자분들께 좀 더 희망과 좋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송구하고요. 올 한 해 이렇게 짚어보면 선택의 정서가 통과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래도 기쁨을 주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그 발달장애인 참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특히 왜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 올 한 해 이렇게 갈등이 장애계에도 심할까?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 이런 또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한편 기자 입장에서는 또 장애 언론이란다면 적어도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황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좀 기억나는데 그 고통받는 자 앞에서 중립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인디고는 늘 그런 입장에서 더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민호 국장님도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한 건 많은데, 네,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는 순서도 하다 보니까 뭐 생각 많은 걸 담아왔지만 많이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뭐 사회 어떤 그 인프라가 충분하다면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뭐 어렵다 힘들다 소리칠 필요 없겠죠.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 약자를 위해서 먼저 많이 투자하고 하는 것이 제일 우선 과제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장애계가 뭐 아무리 이렇게 탁상 공론을 벌여도 그 재원이라든가 사회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으면 해결될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오늘 토론에 나와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또 곡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일부러 클로징 멘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장애인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 기자와 함께하는 장애계 핫 이슈 탑5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미처 보지 못한 분, 또 보신 분들이 야, 이 방송을 다시 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세바우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고요. 복지TV를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함께 공감해 어떤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도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